이번 강의는 초등학교 이게 4학년에 처음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도형의 대각선을 한번 인공지능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알고리즘 입장에서 보면은 순환 알고리즘입니다. 현대적 용어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고대 이집트나 고바빌로니아에서 청동기 시대에는 이 순환 알고리즘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스팀 입장에서 바라볼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입니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지 말자고 하고 있죠. 그렇죠? 2015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컴퓨팅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팅. 그렇죠? 팅이라고 쓸게요. 컴퓨팅. 이건 정말 커다란 오해죠. 그러니까 옷으로 말하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2015에서.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러면 컴퓨테이셔널을 컴퓨팅 사고라고 번역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하고 인간지능을 같게 본 것입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뭘 포기한 거냐면 이겁니다. 인공지능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스스로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그 자체를 포기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컴퓨테이셔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프로그래밍보다는 훨씬 큰 개념입니다. 이걸 컴퓨팅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통한 형식화, 추상화 하는 문제를 다루는 사고 과정으로서 상황에 따라서는 알고리즘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CT 교육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분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CT 교육을 할 적에, 이게 CT 교육으로 적합한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게 CT 교육인가? 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20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컴퓨팅, 시스템, 모델링, 데이터 이런 것들입니다. 초등에서는 여러분 통계 관련된 거 그렇죠?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란 얘기는 뭐예요? CT 교육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이게 꼭 유일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abstraction 이건 통찰이라는 뜻입니다. 통찰. 그 다음에 decomposition 이건 분해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소수, 그렇죠? 또는 기본 도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abstraction을 제가 통찰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바퀴, 자동차 바퀴, 자전거 바퀴 그걸 보고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데아, 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generalization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일반화라 그러면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evaluation 같은 것들. 어떤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디버그된 문제를 찾아내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algorithmic thinking. 이게 이제 대다수의 경우를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5가지로 분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 띵킹이죠. 이건 인간지능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지능으로 와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항상 교사의 질문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레퍼런스에도 나왔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에 그 아이비 교육에서 추구하는 거하고도 상당히 그 유사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비 교육에서 이런 걸 추구한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그리스 고전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고전기를 얘기하면서 그때 플라톤은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언급했는지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의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교과목 구성입니다. 교수 요목, 구성 요소, 핵심 질문인데요. 물론 핵심 개념 요소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이에 따른 교수 요목, 구성 요소는 이거고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 강의는 대각선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1강, 제2강, 제3강, 오늘 제4강이고 이거는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각선입니다. 도입 시기는 이제 청동기 시대와 그리스 고전기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핵심 질문은 인간한테 과연 대각선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에서 즉 청동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에 있어서 대각선이란 무엇인가고 그 다음에 신화와 전설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제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에서의 이제 대각선을 CT 교육, 즉 인공지능 교육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초등에서는 대각선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초4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건 뭐 학년에 관계없이 저학년에서도 뭐 설명을 하면은 대각선을 충분히 이야기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각형에 있어서의 뭐 대각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또 대각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쪽이지요. 정사각형의 대각선 문제입니다. 자,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왜 다뤄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시작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역시 또 수학은 사회적 산물입니다. 고대 국가로 돌아가죠. 청동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기후적 사건이 먼저 일어나지요. 그렇죠? 제가 설명했듯이 기원전 3500년경에 이 동지중해의 수위가 오늘날과 같이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하류가 범람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농사 짓는 것이 상당히 수월해지겠죠. 정말 옥토라는 말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통일 이집트 고대 국가가 시작이 되고 국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징수도 해야 되고 분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기록이 있어야 되고 상형문자 삼천자 그다음에 수학의 발전을 하는데 여기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과 기하입니다. 징수분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술의 문제예요. 이건 산술입니다. 수학의 양대 산맥인 산술이고 또 하나가 기하입니다. 뭐냐면 자, 요 근처에서 이제 국가가 땅을 빌려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측량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왜 그러냐면 범람을 한단 말이에요. 7, 8, 9, 10월이면 범람을 해서 최소한 6월달이 되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기원전 1700년대 중반 정도 가면은 이게 범람 자체가 상당히 주기적인데 그전에는 약간 주기성이 덜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추수를 못하면 상당 부분이 잠식당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측량이라고 하는 본질이 나오는데 자, 먼저 말씀드리면 측량의 기하학입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기하학인데 측량의 본질은 주어진 정사각형의 넓이를 2배로 하는 정사각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을 반배로 하는 정사각형의 작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 전승 파트인데요. 자,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사제들에 따르면 이집트 왕은 국토를 나누어 줬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아이깁토스, 이집트인들한테 나눠주는데 네모 크기, 네모난 땅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소장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수를 충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땅의 일부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하죠. 7, 8, 9, 10월 달은 이제 범람을 하니까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 당사자는 왕을 이제 찾아가서 신고를 합니다. 국가에다 신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조사관을 파견해. 이 친구가 이제 그 수학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당된 땅이 얼마나 줄었는지 측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소작률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기하와 산술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헤로도스가 생각하기에 기하학이 창안되어 헬라스, 이제 그리스를 헬라스로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헬라스로 수입된 것 같다. 요건 이제 다른 얘기죠. 해시계와 요거는 12부분. 요거는 이제 바빌론의 이야기 60진법. 지금 우리도 어떻게 되나요? 60분 60초. 그건 바빌론의 60진법에서 온 것입니다. 어쨌든 요 앞에서 말하는 것은 이 측량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수학, 즉 기하학과 산술이 이집트에서 시작이 돼서 그리스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학은 사회적 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단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그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한 이집트의 우리는 지금 뭐 센티미터, 미터 이런 측량의 어떤 기본 단위를 쓰잖아요. 그럼 당시에도 측량의 단위가 있겠죠? 로얄 큐빗입니다. 대략 한 57cm 정도 돼요. 한 55에서 57cm입니다. 요 끝에서 요 끝까지 57cm 정도예요. 1 로얄 큐빗입니다. 그게 우리로 말하면 단위 길이죠. 단위 길이 1이라는 뜻입니다. 큐빗입니다. 단위 길이. 자, 두 번째는 넓이를 2배로 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루트 2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먼저 빨리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루트 2입니다. 1에 대한 아까 1 큐빗이 1, 그러니까 큐빗은 1을 단위 길이고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길이죠. 그렇죠. 더블 레멘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루트 2라고 불러요. 그럼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에 기원전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더블 레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호로 쓰면 루트 2입니다. 자, 반배가 상당히 중요하다 했죠. 반배가 뭐겠어요? 루트 2분의 1이죠. 그렇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인 정사각형. 그러면 넓이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 원래의 반배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걔를 이게 더블이니까 그냥 레멘이죠. 색깔 바꿔서 칠해놓으면 레멘입니다. 레멘이에요. 그래서 얘가 루트 2분의 1. 얘가 단위 길이 1이 되는 거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더블 레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2라고 하는 이 단위 체계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 이 그림은 철학적 배경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약간의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4원소를 얘기할 적에 물, 불, 공기, 흙을 얘기할 적에 그렇죠? 물, 불, 공기, 흙, 물, 불, 공기, 흙 우주의 구성 요소를 얘기할 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뜨겁다, 드라이하다, 콜드하다, 웻하다, 축축하다.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소크라테스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학자들은 특히 이제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들은 이거는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기서 저 손을 긋게 되면 조금 아까 본 이집트의 기본 단위하고도 일치가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철학적 배경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저는 오늘 강의가 대각선 얘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대각선 얘기입니다. 루트 2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건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말하는 루트 2라고 하는 본질은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잖아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입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콤파스를 그리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여기까지가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사각형이죠. 이게 이제 건축의 그러니까 피라미드 단지에 대한 기자 피라미드 단지를 건축할 적에 대피라미드를 건축할 적에 전체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정사각형 구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대각선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대각선 구조에서 그 콤파스를 쓰게 되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루트 2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구상할 적에 루트 2 사각형, 그 다음에 루트 3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이 대각선을 가지고 콤파스를 돌리면은 루트 3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2와
루트 3 사각형,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겁니다만 사용해서 이 지역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다. 평면도죠. 그렇죠? 물론 이건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요. 또는 인터넷에서 퍼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면 인터넷에서 내용은 갖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대각선 구조로 해서 사실 건축에 이제 활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집트 이야기죠. 그렇죠? 고대 이집트입니다. 자, 고 바빌로니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고 올드 바빌로니아는 이 시기를 말합니다. 청동기 시대죠. 그렇죠? 사실은 이 시기에는 우리가 순환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언어는 regular false입니다. regular false. 영어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발음하면 번역하면 좋을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게 잔머리 방법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나쁜 뜻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용어는 못 봤어요. 잔머리 방법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잔머리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초기 값을 적당하게 테스트 밸류라는 용어를 쓰는데 적당한 테스트 밸류를 줘요. 적당한 값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뭘 뜻하냐면 이게 정사각형의 기본 구도예요.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 고 바빌로니아인데는 그렇다 그러면은 대각선 길이는 얼마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 밸류를 던지는 거죠. 대략적으로 1.5 괜찮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밸류를 2분의 3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regular false, 잔머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밸류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때 기원전 2000년경이지만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산술평균 들어갑니다. 2분의 요거 아까 테스트 밸류 맨 처음에 시작한 거에다가 2분의 3이죠. 그렇죠? 2분의 3 테스트 밸류를 집어넣고 산술평균을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이걸 뒤집어서 2배예요. 뒤집어서 2배 하면 3분의 4죠. 그렇죠? 3분의 4입니다. 얘가 하면은 12분의 17입니다. 자, regular false 방법이라는 것은 테스트 밸류를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근사값을 택하고 이건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거에 제곱하고 2하고의 차이값 구하면 되잖아요. 아, 좀 더 좋아졌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좀 더 좋은 값을 구합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또 마찬가지. 산술평균 2분의 앞에서 구한 12분의 17 더하기 뒤집어서 2배 하죠. 그럼 24가 있고 17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408분의 577을 구합니다. 아, 정말 위대한 근사값이죠. 얘를 바로 루트 2의 근사값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regular false 메소드로서 고대 이집트나 고대 바빌로니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고대 그리스로 오면은 디오판토스도 이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세에 와서도 이 방법을 쓰고 지금도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학 교육에서 물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사실은 순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뉴턴의 메소드입니다. 뉴턴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출처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도형, 이런 모양 색깔을 제가 좀 쓸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양들, 여기 있는 이런 모양, 이게 전부 다 수학하고 관련된 것이고 대각선에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대각선에 관련된 수학이고 이게 등비수열 또는 2배로 하고 4배로 하고 또는 반배로 한다는 그런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순환 알고리즘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집트에서도 봤었죠. 그렇죠? 고대 이집트나 고 바빌로니아에서 전통적으로 쓰였던 대각선 관련 숫자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말하면 루트 2죠. 그렇죠? 루트 2에 관련된 수학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 바빌로니아 입장에서 무엇을 통해서 인식했을까? 그건 뭐예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통해서 루트 2를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근사값을 얼마로 구했을까? 408분의 577로 구했다.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도 정확해요.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근데 그거는 기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수학 사가들이 당시의 어떤 그 능력, 당시의 수학적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유추의 결과는 정말 최고의 저널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토판은 예일 대학에서 소장하고, 그러니까 손바닥 정도만 해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통해서 루트 2를 인식했고, 그거의 근사값으로 408분의 577이고, 자, 인간의 사고입니다. 그렇죠? 인간 지능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근사값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인간 지능의 문제예요. 그렇죠. 기원전 3000년경에 최소한 기원전 2000년경 최소한입니다만 이때 인간의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흉내내서 우리는 현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알고리즘 입장에서 뉴턴의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 본질의 문제, 인간 지능의 문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루트 2를 인식했을까요? 정사각형의 대각선.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얘기죠. 그렇죠? 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순환 알고리즘 방법을 써서 그때 근사값을 408분의 577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나가야 되겠죠. 제가 지금 잘못 건드렸어요. 잠깐만요. 지금 빈칸을 놨는데 뭐 빈칸이 필요 없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정사각형이 있고 그것의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바빌로니아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408분의 577이에요. 왜? 그때는 60진법을 썼습니다. 60진법이 훨씬 더 과학적인 진법입니다. 이게 1400년대까지 쓰였어요. 그럼 왜 없어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꽂아서 없어진 게 아니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사실 너무 어렵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거를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1.414 이렇게 쓰잖아요. 물론 고대 이집트인들은 단위 분수를 써서 3분의 1, 12분의 1을 썼어요. 사실 이게 쉬울까요? 이게 더 과학적이고 쉬울까? 이게 더 사실은 과학적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이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어디서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를 했죠. 고대 이집트를 먼저 했고 고바빌로니아에서 대각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고대 그리스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미 동지중해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근데 전쟁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대 이집트에서의 루트 2를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좀 꼭 보셔야 돼요. 이건 현대사회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동맹국 사이에 어떤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상대방의 동맹군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간섭할 수 있는가의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테네가 코린트와 반목하고 있는 고르키라를 원조합니다. 당연하겠죠. 코린트는 어느 쪽 동맹군이에요? 스파르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스파르타하고 친한 친구인데 아테네가 친구의 적을 원조를 했다. 이거 좀 곤란하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부과한다든지 그러니까 상대 동맹국에 경제 제재를 부과한다. 이건 상당히 제가 표현을 조심해야 되지만 저도 물론 이제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아무 상관없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 중국의 동맹국한테 미국이 뭘 하는 거예요? 제재를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해안을 봉쇄 조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봉쇄 조치를 하기도 해요. 요새 막 이게 이제 이란 쪽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제가 왜 전쟁 얘기를 하냐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지도자가 페리클레스인데 이 친구가 좀 실수를 해요. 그럼 왜 성밖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니까 성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런 그 본질적인 문제를 대책을 안 갖고 있었어요. 페리클레스가.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30년경에 이제 전염병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건 심각하죠. 그러나서 430년 아니라 그 429년, 426년에도 발생을 해요. 전염병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플라톤 얘기를 할 적에 그 전쟁 와중에 태어납니다.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회가 상당히 이제 붕괴되죠. 그러면서 당연히 뭐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은 충격에 빠져서 고대 이집트와 이탈리아 남부를 여행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학과 철학을 만나게 되죠. 특히 이탈리아 남부에는 후기 피타고라스 학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수학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의 아카데미가 설립되는데 제가 이 전염병 얘기가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이 전염병이 나오면서 물론 이 전염병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도 그대로 언급이 돼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해드리면 이제 오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투이키디데스가 쓴 이제 이 전쟁사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무슨 병인지 몰라갖고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었고 환자들이 접촉이 잦으니 의사들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요새 얘기하고 비슷해요. 인간의 그 밖의 기술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신전에 가서 탄원을 해도 신탁에 물어봐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전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전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문장으로 제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출처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도시를 파괴하는 전염병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방법을 아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투이키디데스가 넬로스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대표단을 파견해 갖고 아폴로의 재단의 크기를 2배로 하라는 신탁을 얻습니다. 그런데 정사각형 정육면체의 부피를 2배로 작도를 하면은 이게 신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 하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가 2배가 돼. 그럼 얘가 사실은 3승근2라고 하는 우리끼리 얘기해요. 3승근2라고 하는 숫자를 작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걸 2배로 하라 그랬더니 이 바보들이 이걸 어떻게 한 거야? 가로 세로를 2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8배가 되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를 2배로 하면 8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서 전염병은 약해지지 않았다. 이건 전설이에요. 전설입니다. 물론 투이키디데스도 일부는 언급하죠. 그렇죠. 일부는 제가 읽어드린 대로 뭐 신전에 가서 탄원을 해도 신탁에 물어도 뭐 그 밖에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무섭습니다. 이 병.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감기 증세가 나타나고요. 최초에는 머리에 고열이 납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입안에 목구멍과 혀에서 피가 나요. 내쉬는 숨이 부자연스럽고 악취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재채기가 나고 목이 쉬고요. 고통으로 가슴이 쓸어내리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자들은 이제 이게 홍역일 수도 있고 선페스트도 있고 발진 디푸스 그 다음에 이게 인플루엔자일 수도 있고 에볼라 바이러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무시 무서운 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넬리안의 문제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과서도 있어요. 떡을 2배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떡이 있으면 떡의 부피를 2배로 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거 못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못 한다는 얘기는 19세기에 오면은
19세기에요. 기원 후입니다. 이게 못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대수학에서. 이때는 이거를 못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간에서의 부피가 2배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못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시에 플라톤 아카데미에서는 이 문제를 연구를 해요. 당연히. 그러나 어렵지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쉬운 방법은 뭐 평면으로 오면 되잖아요. 평면에 정사각형이 있다. 이걸 뭐예요? 넓이를 2배로 작도해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아까는 바보처럼 가로 세로 높이를 2배 하니까 8배가 돼 버렸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뭐예요? 2배로 하고 여기도 2배로 하면 몇 배가 돼요? 4배가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이 문제가 이미 플라톤 아카데미 시대에 알고 있었다는 것. 물론 제가 이걸 전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제가 분명히 이건 전설이에요. 그러나 전설이라고 하는 것도 수학적 상상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톤의 아카데미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플라톤은 이미 그런 전쟁과 그런 역병을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플라톤은 이 친구는 이제 뭘 얘기하나 보세요. 비판적 검토입니다. 지금 2015 이후에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가 추구해야 될 게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물론 2015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실행됐다고 보지는 않지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고전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지 지금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예요. 이게. 교사들한테 너 뭐 가르칠 적에 당신들 뭐 가르칠 적에 정사각형의 대각선 같은 거 가르칠 적에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핵심 질문을 그렇게 하라는 거.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란 인간한테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교사들 스스로에게로. 그렇다고 초등학교 4학년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확장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질문을 지금이라도 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소크라테스하고 노예소년을 대동합니다. 노예소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도 되잖아요. 자, 소크라테스가 노예소년한테 질문을 합니다. 얘야, 이거를 정사각형이라고 한단다. 한 변의 길이가 2야. 그러면 넓이가 4지, 그치? 네, 소크라테스님. 너 이거를 넓이가 2배로 되게끔 한번 작도해 보겠니? 알겠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거 쉬워요. 알았어요. 넓이를 2배로 하라 그랬죠? 알았어요. 이쪽으로도 2배 하고요. 이쪽으로도 2배 하면 돼요.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신전에선 그 8배 되는 거.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얘야 아니지. 너 이거 네가 양쪽으로 2배 하면은 봐라. 결국은 이게 몇 배가 된 거냐. 하나, 둘, 셋, 4배가 되지 않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네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럼 어떡하죠? 얘야, 너 물론 이거는 이제 종이 이런 게 아니죠. 이 흙바닥에서 막대기 갖고 하는 수업이에요. 아니단다. 너 알다시피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잖아. 그러면은 요거를 대각선이라고 한단다. 저 알아요. 그런데 대각선은 넓이를 2등분 한단다. 그러네요. 아까 네가 이렇게 4배로 만들었잖아. 근데 그거를 각각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잘라봐. 그럼 반배가 되니까 네가 작동한 이 파트는 넓이가 얼마가 되겠니? 그럼 2배가 되겠네요. 아까 맨 처음에 넓이가 4였으니까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서 8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맨 처음에 16을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넓이가 2배가 되네요.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플라톤이 말하는 비판적 검토라고 하는 것은 너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야? 모르겠는데요. 너 빵점이야, 이 녀석아. 너 수포자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소년을 데리고 들어온. 걔는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그리스어만 할 줄 알아요. 아까 물론 대각선도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각각 봤죠. 자, 너 2배로 해버려. 알았어요, 선생님.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근데 너 대각선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네요, 선생님. 해갖고 더 나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면 뭐야? 노예 소녀는 뭐야? 노예 소년한테 탐구의 동기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즉, 탁월함은 가르쳐질 수 있는가? 핵심은 뭐야? 이렇게 계층 쌓기를 하는 거죠. 질문만 잘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겠지요. 비판적 사고, 비판적 검토라는 것입니다. 2015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난 그게 작동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탐구의 동기를 제공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하죠. 산술 문제 하는 거 보십시오. 자, 산술 문제는 순환 알고리즘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잔머리 방법이라 했죠. 어떻게 잔머리 방법으로 루트 8의 근사값을 가르치나 보세요. 물론 노예 소년한테 가르칩니다. 아까 봤었죠. 여기가 한변이니까 2예요. 여기가 4입니다. 그럼 루트 8을 어떻게 가르치나 보세요. 얘야, 네가 4라 아까 2배 했었죠. 2배 하면은 4, 4, 16이 되지 않니? 16이 되지 않니? 그러면 8보다 16이 크지 않니? 2배가 아니잖니? 너 2배를 하려면 4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좋아요. 소크라테스님, 저는 그러면 좋아요. 요게 2고 요거 4니까요. 저는 3으로 할래요. 자, 그래서 근사값을 3으로 택합니다. 그랬더니 자, 어떻게 또 지도 하나 보세요. 얘야, 너 3으로 하면 한변의 길이가 3이니까 3, 3은 9잖니. 역시 9도 역시 뭐보다 크니? 8보다 크잖니. 그치? 그러네요. 이 말은 뭐예요? 루트 8보다는 루트 3이 조금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까 했던 맨 처음에 근사값이 얼마였어요? 아까 했던 루트의 근사값이 루트 4였었잖아요. 그러니까 4였었잖아요. 그러니까 4보다 좋은 근사값을 먼저 택했고 그 다음에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어떤 근사값을 택한 거예요? 3을 택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3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노예 소년이. 그럼 어떻게 돼요? 2.5 같은 걸 와야 되는데 노예 소년은 소수점을 모릅니다. 분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끝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레귤러 펄스라고 하는 잔머리 방법 또는 순환 알고리즘은 뭐예요? 맨 처음에 테스트 밸류를 4를 던진 거예요. 오차가 크죠. 그런 다음에 적당한 representation 1, representation 2 계층 쌓기를 통해서 어디로 온 거예요? 3까지 온 거죠. 그러나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는 당연히 아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8의 근사값이 3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을 통해서 지도하는 방법을 우리는 플라톤의 대화록 메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대한민국 2021년에 우리가 필요한 2015 개정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추구해야 될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수학에 도입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참고적으로 보통 여러분 플라톤 아카데미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있어요. 들어올 수 없다. 기하를 모르는 자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근데 그런 뜻, 기하를 모르면 들어오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물론 이 이야기는 플라톤 아카데미가 문을 닫은 후에 600년 정도 있다가 비잔틴 한 학자에 의해서 플라톤 아카데미에는 이런 게 쓰여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본질은 이거예요. 본질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산술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산술이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하학도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은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정사각형의 대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구조들,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 디자인의 핵심, 즉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디자인의 출발은 정사각형의 대각선 또는 그것을 절반으로 한 거에 대각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대각선을 어디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고대 이집트, 고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
저기 고전기 그리스까지도 올라갔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걸 동적 조화라고 해요. 이건 현대 디자인에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디자인 컴포지션입니다. 과연 직사각형을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냐가 동적 조화, 현대 디자인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오늘은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고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대각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각선은 이제 90도로 돼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반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것도 반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고 바빌론, 정말 청동기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정식으로 말하면 원과 직선의 관계예요. 원과 직선 사이의 어떤 관계입니다. 그건 뭐 당연히 청동기 시대 때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참고적으로 제3강에서는 제가 대각선을 정오각형에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이제 융합이기 때문에 이걸 디자인 수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벌써 한 4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이걸 논아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묶었습니다. 자, 부하라의 이스마일 샤마니 묘입니다. 여기에 보면 8군데의 이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이집트, 고 바빌로니아의 디자인 이야기죠. 그렇죠? 아까 이집트로 말하면 단위 길이 1 됐죠? 이집트로 말하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는 어디 있어요? 루트 2는 이거지요. 이게 루트 2지요. 그렇죠? 이 디자인입니다. 이제 디자인으로 갔죠. 이게 이제 몽골에서 살아남은 것은 여기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흙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살아 있습니다. 전 여기를 이제 갔었죠. 3번인가를 갔었는데 어쨌든 이건 내부 구조이고요. 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의 어떤 수학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히바의 이야기입니다. 주마 모스크예요. 주마 모스크의 천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겠죠. 우리도 이게 있잖아요. 고구려 쌍용청입니다. 그렇죠? 고구려 쌍용청의 천장 벽화, 천장도죠. 천장도. 이거죠. 그렇죠? 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심 간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냐. 나는 확신해요. 이것은 고바빌로니아나 고대 이집트가 실크 로드를 따라서 들어왔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여기를 좀 가야 됩니다. 고구려의 쌍용청 디자인은 어디서 왔을까? 그럼 이제 사마르칸트를 좀 가야 돼요. 바르후만 왕국을 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흙더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이게 1960년대인가 70년대 요때 일본 고고학자들이 여기를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발굴을 해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다시 여기 뒤덮어 버립니다. 발굴을 해가지고 뭘 찾아내냐면은 사신도를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일본 고고학자들이 우리나라 고고학계에다가 뭔가 과제를 하나 던져줘요. 우리가 이거 발굴을 했는데 그 사신도에 당신네 나라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요건 600년대 후반이죠. 7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이거 둘 중에 하나죠. 신라 아니면 고구려입니다. 근데 고구려가 의정왕 때 668년에 멸망하죠. 그렇죠? 그럼 이 이후에 왔다면 누가 온 거예요? 신라 사람이 온 거죠. 물론 이게 7세기에 그려졌지만 사신이 왔다가 그다음에 야 왕이 이야기했죠. 자, 바르후만 왕이 야 이거 좀 사신도 좀 그려서 한번 해봐. 그게 물론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고구려에서 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물론 일부 학자들이 칼집을 보면은 사람 몸에 붙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칼집에다가 2개를 썼다. 이거는 당시에 신라 사람들만이 유일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시기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고구려 사신 아니면은
신라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마르칸트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도 교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천장도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세부적으로 더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수업하는 겁니다. 이건 저는 색종이 가지고 해요. 얘들아, 색종이 한 변의 길이가 1이란다. 넓이 1이지. 색종이가 2장 있단다. 이 2장을 가위로 오려서 한 장으로 만들어 보렴. 그러면은 학생마다 이렇게 2장 내가 여기다 준 거예요. 2장을 오려 보렴. 그러면은요, 색깔 바꿀게요. 요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요. 요렇게 하는 학생도 있어요. 참 너무나 귀엽죠. 그렇죠? 물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요. 색종이 3장이 있단다. 3장을 한 장으로 만들어 보아라. 색종이 5장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색종이 6장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인데 5장까지가 괜찮고 핵심은 색종이 2장을 가지고 만들어 보아라로 이 이야기, 고대 이집트, 고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바로 그 대각선의 본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색종이로 지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디자인 구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부평역에서 찍었어요. 저는 이거 찍을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런 디자인 많이 보셨죠. 그렇죠? 나는 이 디자인을 보면서 꽤 생각에 잠기죠. 언제부터 생각하겠어요? 고대 이집트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입니다. 고바빌로니아. 즉, 이 디자인의 가치는 청동기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은 문화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왜 보도블록이 문화 콘텐츠겠어요? 역사적 배경과 수학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본다는 거는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고 보면 뭐 저 왜들 저러지 뭐 그러겠죠. 그렇죠? 왜들 저러지 그럴 거예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논의사항을 하죠. 자, 오늘 순환 알고리즘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 그러면 상관없겠고, 물론 중학교라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자, 디자인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거 디자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는 고구려 고분의 벽화까지 얘기했어요. 고분 천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부평역까지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색종이를 이용해 갖고 디자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오늘 부하라, 히바, 사마르칸트를 가는데 이거 구글 맵스 이용해야 돼요. 저는 구글 맵스를 이용해서 해도 돼요. 물론 저는 그 사진들은 제가 다 찍은 거예요. 제가 사마르칸트를 9번 갔다 왔습니다. 공부하러.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그거는 이제 구글 맵스를 이용해서 하고 나는 그거를 수학적 여행지리라고 불러요. 물론 여행지리라는 교과목은 고등학교 교과목입니다만 이거는 수학과에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벌어지면서 이걸 수학적 여행지리라고 부르죠. 여러분 교사의 핵심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 루트 2 얼마야? 루트 2 구해봐. 그건 아니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인간은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인식했을까? 그 인식된 것을 무엇을 통해서 근사값을 어떻게 구했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고대 이집트, 고바빌로니아, 그렇죠? 읽어드리면 수학의 보편성 및 다문화적, 국제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보교과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본질은 뭡니까? 대각선이란 무엇인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각선을 가르치셨나요? 초등학교 4학년에 대각선이 나오죠. 그렇죠? 아까 떡 얘기도 나왔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르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것들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J.햄비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책, 핵심 질문, 이거 플라톤 읽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의 역사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CT 교육이라 이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CT 교육이란 무엇이니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40분 넘게 지났는데 오늘 제4강 대각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